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저는 38세이고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12살 된 딸 지민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꽤 안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국내 굴지의 의료기술기업에서의 정규직 일자리, 크진 않지만 아늑한 아파트, 그리고 밝고 예의 바르게 자란 아이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정감 뒤에는 끝없는 노력과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리고 엄마가 야근하는 동안 혼자 주말을 보내야 했던 딸아이의 지난 5년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환자 추적 장치부터 대학병원과 클리닉을 위한 대규모 물류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관리하는 세영 메디컬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직책은 물류 운영 팀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배송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거나 병원 시스템이 다운되면 한밤중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뜻이죠. 저는 이혼 직후 세영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지민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 보험료, 아이 학원비, 그리고 남은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절실했습니다. 세영 메디컬은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압박감을 견딜 수 있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이곳에서 일한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업무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지연된 계약건을 해결하고 메인 네트워크가 다운되었을 때 비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병원 업무를 마비시킬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막아냈습니다. 한 번은 지민이의 생일날 대전에 있는 한 클리닉의 데이터 오류 때문에 아이의 조촐한 생일 파티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지민이는 불평하지 않고 그저 조용한 실망감이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 모든 희생, 수당 없는 야근, 내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들이 결국엔 보상받을 것이라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이죠. 약 1년 전 물류 담당 임원인 최 상무님이 은퇴를 발표했을 때 인사팀의 박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승진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박 부장님은 제가 깊이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사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신중하며 직원들을 진심으로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정말 훌륭하게 해냈어요. 나는 수진 씨가 최 상무님의 자리를 맡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한서윤 대표님도 동의하셨고요. 세영 메디컬의 CEO인 한서윤 대표는 한때 유력 헬스케어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의료를 정의하는 인물로 꼽히던 강력한 여성 리더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존경했고 여성이 이끄는 회사에서는 드디어 실력이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님은 이사회의 승인이 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지민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얻어냈다고 생각한 그 자리를 위해 더 열심히, 더 정밀하게, 더 철저하게 일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 몇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 운영 업무 대신 전략 프로젝트를 이끄는 고위급 회의에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타 부서 임원들은 제 통찰력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내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회의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전체 임원진,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몇몇 이사회 멤버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한 대표가 최 상무의 후임자를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제게 은근한 격려의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블라우스 깃을 정돈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밀물에 쓸려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당시 저는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버티면 결국엔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때로는 막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발밑에 양탄자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충성심이 무시당하고 수년의 노력이 말 한마디 없이 지워지는 순간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그 고통을 견뎌본 분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은 불안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탁해서 마치 누군가 모두가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진실을 방금 말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박 부장님은 뭔가 할 말을 참고 있는 듯 두 손을 꽉 쥐고 찌푸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짙은 남색 재킷, 자신감 넘치는 눈빛의 한 대표는 마치 올해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려는 사람처럼 미소 지으며 테이블 상석에 서 있었습니다. 신중한 고려와 이사회의 전원 합의 끝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급망 운영 이사직을 한민지 씨가 공식적으로 맡게 되었음을 기쁘게 발표합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민지는 제 자리에서 불과 세 좌석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척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마치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러 나가는 여배우처럼 일어나 한 대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비명을 질렀지만 제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 대표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시 회의실을 향해 섰습니다. 민지 씨는 짧은 수습 기간 동안 놀라운 비전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임원진의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최 상무님을 지지했던 것처럼 그녀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망설임 섞인 건성으로 치는 박수 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저 역시 반사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마치 뺨을 맞고서 웃으라는 강요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얇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죠. 민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거만함도 심지어 저를 인식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저 가구의 일부인 것처럼요. 한 대표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무의미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기억의 파편들이 필름처럼 풀려나갔습니다. 자정을 넘겨 사무실에 남았던 밤들, 병원에서 걸려온 응급 전화들, 제가 구축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출시 몇 분 전에 제가 막아냈던 시스템 오류들. 저는 이 회사 전체의 운영을 한 번 이상 구해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혈연이라는 단 하나의 결정으로 지워졌습니다. 한민지는 한 대표의 조카였습니다. 그녀는 불과 3개월 전 한 대표의 개인 비서로 입사했습니다. 독립적인 프로젝트도, 실질적인 책임도, 압박 속에서 내린 사활을 건 결정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가 제가 5년을 바쳐 목표로 했던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더 이어졌습니다. 저는 미동도 없이 앉아 메모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은 채 표정만 관리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일어났습니다. 박 부장님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정, 유감, 어쩌면 죄책감까지. 그리고 그는 손을 뗐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노트북과 수첩을 챙겼습니다. 복도에서 행정팀 사람들과 웃고 있는 민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날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빛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맴돌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려졌는데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제가 방금 밀려났다는 사실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채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는 멍한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몇 통의 이메일에 답하고 다음 주 회의 일정을 검토하고 재고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고 매끄럽고 정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는 무언가가요. 저는 더 이상 이 회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울에도 막 가을이 시작되어 해가 지자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민이가 식탁에 앉아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늦게 회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니, 오늘은 너랑 저녁 먹고 싶어서 일찍 왔어. 아이는 살짝 찡그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저는 아이가 다시 공책 위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뺨을 스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요? 언젠가 보상해주겠다고 다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모든 디테일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망설이던 박수 소리, 한 대표의 만족스러운 미소, 민지의 우쭐한 고개 끄덕임, 박 부장님의 무력한 표정. 저는 몸을 뒤척이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오후에 발송된 사내 공지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지 이사가 최 전 상무의 유산을 이어받아 운영팀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시대라니.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치운 뒤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으라고 말하던 목소리도, 고개를 숙이고 일하라고 하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죠. 어쩌면 이제 침묵을 멈출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빌딩의 불은 꺼져 있었고 복도는 타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한 냉기로 차가웠습니다. 탕비실에서 진한 커피를 한 잔 타서 텅 빈 업무 공간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환풍기의 낮은 소음과 컴퓨터 화면의 희미한 빛만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지도 회의 일정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빈 워드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도 공문도 아닌 사직서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이사회 임원분들께라는 단어에 이르자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이곳의 시스템, 공급망, 파트너십 등 모든 것을 구축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빈 의자만 남겨두고 조용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저장하지 않고 파일을 닫은 뒤 대신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해온 전략적 파트너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이름, 연락처, 업무 스타일, 심지어 과거의 비상 상황과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각 항목을 훑어보다가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영 메디컬과 일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일하는 것이다. 이 진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것을 직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떠난다면 세영은 단순히 직원 한 명을 잃는 게 아니라 회사의 척추 일부를 잃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기회를 얻은 민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탱해야 할지 전혀 모를 테고요. 바로 그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떠나지 않겠다고. 지켜볼 것입니다.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행동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강원도에 새로 생긴 병원의 의료 장비 배송을 조정하고 부산 물류창고의 적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민지는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자주 지각하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녀보다 더 어린 개인 비서가 생겼는데 그 비서는 꼼꼼하게 메모는 했지만 절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도 저를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깨뜨리기엔 너무 많은 의미를 담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면 박 부장님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그가 저를 지켜보는 것을 한두 번 목격했습니다. 마치 제 표정에서 균열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대표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사회는 민지 씨가 새로운 비전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경험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번 처사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없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영원히 침묵하진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는 마치 정중하지만 심각한 경고를 들은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충청도의 한 클리닉에 잘못된 배송 일정을 보내는 바람에 수십 건의 진료 예약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녀는 소프트웨어를 탓하더니 다음엔 기술팀을 탓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메일 너머의 고객들이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 뒤 민지는 전체 팀 회의를 열고 시스템 혁신과 현대화에 대한 연설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한 번도 관리해 본 적 없는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새로운 비전에 맞춰 몇 가지 역할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지역 조정 그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레거시 프로세스 관리라는 내부 자문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그 직함은 삭제 예정인 시스템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이번에는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에게 직접 보냈고 참조인의 박 부장님과 인사이사를 넣었습니다. 제목은 이수진 팀장의 공식 통보였습니다. 편지에서 저는 5년간의 협력에 대해 회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의 성과,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들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저의 퇴사는 실망 때문이 아닙니다. 이 조직의 성장에 있어서 능력이 더 이상 핵심 요소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줄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분노도 저항도 없는 그저 진실이 담긴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일해왔던 방식 그대로 떠나겠습니다. 조용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의아해할 만큼 큰 빈자리를 남긴 채로 저는 금요일 오후 4시 58분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2분 전 시스템은 자동으로 회사의 주간 생일 축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서며 낯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결말을 정해주길 기다리는 대신 제가 직접 쓸 챕터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대표가 당장 답장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루틴을 바꾸지도 보낸 이메일을 언급하지도 2주 뒤면 떠난다는 사실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세영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조용히 하지만 보이지 않게 지나가지는 않기를 원했습니다. 민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모두에게 미소 짓고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영역들을 지휘하며 비서와 함께 부서를 옮겨 다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가졌던 확신은 사라지고 조용하지만 명백한 의심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프로젝트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박 부장님이 제 책상에 들렀습니다. 수진 씨, 한 대표님이 보자고 하십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이 대화가 조만간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의 사무실은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이 있는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녀는 흰색 도자기 찻잔을 손에 든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빨간색 펜으로 표시된 제 사직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유리를 베어낼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리더십 회의에서 보여주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의 차가운 권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나가면 우리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부재가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거라고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맞지 않는 곳에서 물러나는 것뿐입니다. 한 대표는 책상에 기대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뭔지 알아요? 바로 그 조용한 오만함입니다. 자신이 일을 좀 잘한다고 해서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에 도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긴 가족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비즈니스에는 젊음과 에너지, 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능력이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을 넘는군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거워졌지만 그 방에서 떨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떠나서 뭘 할 계획이죠? 그녀가 딱딱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우리 고객들을 빼돌리고 파트너들에게 우리 험담을 할 건가요? 저는 조용히 있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와 일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겁니다. 한 대표는 작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당신에겐 누구도 데려갈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영 메디컬의 자산입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그들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등을 돌려 나갔고 창가에 선 한 대표의 손이 찻잔을 꽉 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바꾸진 못했겠지만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영에서의 마지막 업무인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모든 것을 정밀하게 문서화했습니다. 긴급 주문 프로토콜, 성수기 물류 워크플로우, 위기 상황에서 협상 가능한 유연한 파트너 목록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상세하며 명확했습니다. 오직 창조자만이 그릴 수 있는 지도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민지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님에게 오직 그에게만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파일을 받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장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곧 다들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닫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 자료에서 뭔가 배우길 바랄 뿐이죠.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다르게 일했습니다. 예전 네트워크의 사람들, 파트너, 유통업체, 고객들과 다시 연락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 우리 계정을 관리해 주실 건가요? 저는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고민 중입니다. 준비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들의 반응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닫히는 세계와 열리기 시작하는 세계, 그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개인 데이터를 삭제한 뒤 제가 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사무실을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민지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님이 문까지 배웅하며 제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수진 씨.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과소평가하게 두지 마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교훈은 이미 얻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에 햇살이 거리에 쏟아지고 가을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무언가를 뒤로하고 떠나서가 아니라 사다리를 오르느라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제 자신을 마침내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어느 금요일 오후 월말에 세영 메디컬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운전해오는 동안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후회도 심지어 느낄 거라 생각했던 안도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꽉 끼었던 셔츠를 벗은 듯한 묘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지도 이메일에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민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유치원 때 좋아했던 가게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다음 회의를 걱정하며 건성으로 듣는 대신 온전히 딸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좋아. 호수 너머로 지는 노을을 보며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가 일시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죠.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방식대로 커리어를 다시 쌓는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모든 사람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누구도 세영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대표가 뭐라고 주장했든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이 회사 도메인 아래에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들의 일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를 신뢰했던 겁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몇 군데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평안병원의 정 팀장님, 태양 메디컬의 강 이사님, 그리고 경기도청 조달과의 김 주무관님, 저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영 메디컬을 떠났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만 알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추천서 필요하면 말만 해요. 당장 써줄게요. 정 팀장님은 거의 즉시 답했습니다. 본인 사업 시작하면 알려주세요. 난 이수진 씨 일하는 방식 믿으니까 강 이사님이 썼습니다. 김 주무관님은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해서 민지 이사 온 뒤로 우리 꽤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엔 배송 일정이랑 서류랑 다 틀렸더라고요. 만약 뭐라도 시작할 계획이면 내가 첫 번째 고객이 되고 싶네요. 저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해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성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축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견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장비 공급망 전문 컨설팅 및 물류 조정 회사, 거대 기업이 아닌 민첩하고 윤리적이며 능력을 바탕으로 한 회사, 제가 고객을 선택하고 시스템을 올바르게 설계하며 진짜 실력을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저는 이름을 코어라인 로지스틱스라고 지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두 가지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핵심과 연결선, 즉 척추이자 연결고리. 제가 관리했던 모든 시스템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 그 자체였습니다. 세영을 떠난 지 3주 만에 저는 로고, 기본 웹사이트, 전문 도메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안병원과의 억대 규모 계약 제안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전 회사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지연되었고 그들의 가장 큰 파트너인 태양 메디컬은 운영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방금 주요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어느 날 오후 박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그가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사회가 최근에 인사 발령 몇 건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고객들이 민지 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님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상황이 바뀌면 돌아올 생각 있나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붉고 노란 단풍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전 이미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이전에 스스로 믿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영을 필요로 했던 것보다 세영이 저를 훨씬 더 필요로 했다는 것을요. 제가 한때 그들에게 주었던 흔들림 없고 의심 없는 충성심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엔 저 자신을 선택한 것이죠. 평안병원과의 첫 공식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문을 방금 통과한 것입니다. 평안병원은 작은 고객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영 메디컬의 3대 전략 파트너 중 하나였던 그들이 이제 말 한마디 없이 세영을 걸어 나온 저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에너지를 가지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4일 내내 지민이를 돌볼 때를 제외하고는 책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안병원의 전체 공급망을 감사하여 중장비 유통 과정에서 8가지 반복되는 결함을 찾아냈고 백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3곳의 공급업체와 재협상했으며 실시간 주문 추적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세영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수년간 묵혀두었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을 때 평안병원의 정 팀장님이 밤10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린 이런 위기를 이렇게 차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매일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내가 알아봤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곧 수진 씨 이름을 알게 해줄게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제 작은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으로 변한 식탁, 노트북 한 대, 수첩 몇 권, 그리고 부드러운 노란색 스탠드 조명.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어라인 로지스틱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세영에서 수년간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누가 일을 매끄럽게 돌아가게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 메디컬의 강의사님이 2번째로 연락해 왔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해서 그가 주마상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로 민지 씨가 당신 자리를 메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마치 디지털 도어록을 고치겠다고 몽키 스패너를 들고 온 꼴이에요. 맞지도 않고 작동도 안 하죠. 저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이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숫자가 말해주니까요. 주문은 늦고 고객들은 불평하고 지원 시스템은 엉망입니다. 방금 계약 해지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태양 메디컬과 파트너십을 맺을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양 메디컬은 제가 세영에 있을 때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제안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일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달 만에 코어라인은 3곳의 고객을 더 확보했습니다. 저는 물류학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인 나영을 시간제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빠르고 눈치가 빠른 친구였죠. 제 작은 아파트는 점차 프로젝트 차트와 배송 지도가 한쪽 벽을 덮은 미니 작전 본부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열어
상사의 명령이 아닌 고객들의 초청장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했던 종류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영 메디컬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님이 한 달도 안 되어 세 번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이 직무 정지됐어요. 이사회가 내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파악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를 지탱하던 사람을 없애버리고 무너지지 않길 바랄 수는 없죠. 박 부장님은 민지가 위기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최대 고객인 모리슨 앤 텔포드가 방금 계약을 해지했는데 단순히 운영 실패 때문이 아니라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담당자를 찾을 수 없음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죠, 수진 씨? 박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걸요.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사회 일부 멤버들이 당신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해요. 예전 직책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요. 지역 운영 본부장급으로 재건할 수 있는 전권을 주겠답니다.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의가 존재한다면 언젠가 세영이 내 가치를 알아봐 줄 것이라 믿으며 그 말을 듣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인정받기를 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성실함, 실력, 그리고 양심 위에 저만의 무언가를 지었습니다. 세영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들이죠. 고마워요, 부장님.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은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변했군요. 변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야 솔직하게 사는 거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초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기기 위해 돌아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복수도 필요 없었습니다. 걸어 나온 것이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한 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대표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가 절대 통제할 수 없었던 건 마침내 일어서서 나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세영 메디컬의 불안정성에 대한 뉴스가 업계 저널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케어 물류 위클리의 한 기사 헤드라인은 세영, 1분기 만에 주요 파트너 3곳 상실, 시스템 오류인가 리더십의 위기인가였습니다. 저는 사내 드라마에 뛰어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는 공식적으로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전략회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한때 세영의 미래로 추앙받던 민지는 이제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조차 모든 내부 비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박 부장님을 통해 들었지만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그녀의 이름이 떴을 때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불필요한 연극을 피하기 위해 사직하던 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이번에는 개인 이메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수진 팀장님, 제가 부탁할 자격 없다는 거 알지만 가능하다면 딱 한 번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넘게 화면의 글자만 응시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제 본능은 예, 라고 말했습니다. 3일 뒤, 우리는 성수동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민지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세영 메디컬을 자기 것처럼 활보하던 그 자신만만한 젊은 여성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구겨진 코트, 경계하는 표정, 그것들이 그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게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불안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팀장님께 어떤 말도 들을 필요 없다는 거 알아요.
민지가 손도 대지 않은 커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제대로 끝맺고 싶어서요. 제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한 대표님 조카라는 건 아시죠? 하지만 제가 세영에 입사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했던 조건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모가 그랬어요. 자리는 주겠지만 네가 누구든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심지어 내 최고의 직원까지도. 그리고 그 사람이 팀장님이었어요. 놀랍지는 않았지만 입 밖으로 듣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민지는 배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우러 간 게 아니었어요. 팀장님을 제거하러 간 거였죠. 그러지 않으면 제가 설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성공했죠. 제가 씁쓸함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는 희미하고 지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믿었던 것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걸요. 팀장님은 단순히 기술만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죠. 그건 제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였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도전적인 기색 없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제가 가지지 말았어야 할 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 대표님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특히 본인이 팀장님을 대체하려고 직접 뽑은 사람이 실패하는 건 더더욱요. 저는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지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부 이메일 사본들이에요.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대표님이 고객들이 코어라인으로 옮겨가면 소송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자료들은 고객들의 이탈이 팀장님과 무관하다는 걸 증명해요. 그들 스스로의 실패 때문이라는 걸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녀가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존중받으려면 이모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팀장님이 반대를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고 그 침묵이 어떤 싸움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을 안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민지를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누구나 사슬을 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만큼 용감하진 않죠. 한 대표에 관해서라면 그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제 고객, 제 팀, 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격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쌓아갈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추락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깊은 복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러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건드릴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한때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6시에 이메일을 열었을 때 평안병원의 정 팀장님이 보낸 메시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단 3단어였습니다. 긴급히 상의할 일. 저는 평소와 같은 공급망 이슈, 배송 지연이나 창고 적체 문제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정 팀장님이 줌 회의에 접속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이건 우리가 다뤘던 어떤 일보다 심각해요. 세영 메디컬이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조사요? 강원도에 존재하지도 않는 클리닉 2곳과 허위 계약을 맺어서 분기 매출을 부풀린 증거가 나왔대요. 지금 보건복지부와 검찰이 개입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 팀장님은 계속했습니다. 그 허위 고객 중 하나가 수진 씨가 세영에 있을 때 담당했던 포트폴리오에 있었기 때문에 교차 확인 과정에서 수진 씨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루틴한 확인 절차겠지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그것과 무관하지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정 팀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기 전에 나한테 먼저 듣길 바랐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뒤 헤드라인이 모든 업계 뉴스피드를 도배했습니다. 세영 메디컬, 연방병원 유통계약 잠정 중단, 계좌 일부 동결, 임원진 수사 착수, 한 대표의 이름이 도처에 등장했습니다. 한때 칭송받던 강력한 여성 리더로서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와 권력 남용의 얼굴로 말이죠. 몇 시간 뒤 박 부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어본 중 가장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부로 한 대표 해임됐어요. 민지 씨는 사표 냈고요. 이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걸 재조정하고 있는데 몇몇 이사들이 수진 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복직시키려는 게 아니라 남은 고객 네트워크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상황이 붕괴 직전이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님의 어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진 씨가 이미 떠났고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모두가 떠날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수진 씨라는 것도 알죠. 이번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해서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봄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느낀 건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통쾌함도 아니었죠. 그것은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조용한 슬픔요. 한 대표나 민지 때문이 아니라 창고 직원들, 현장 기술자들, 그리고 영원히 도착하지 않을 장비를 기다리는 간호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시스템이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 한때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코어라인의 확장 계획표, 미니애폴리스 미나폴리스, 인천지사 프로젝트, 세인트 찰스 세인트, 찰스 성모병원와의 계약 대기건, 면접 대기자 명단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를 튼튼하고 정직한 무언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힘 있는 자들의 결정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 팀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세영 메디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대변하지도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남은 파트너들을 위해 독립 계약자로서 장비 유통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해요. 업계에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게요. 수진 씨가 리드하면 다들 따를 거예요. 그렇게 코어라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붕괴하는 시스템을 위한 구조대가 된 거죠. 저는 지난 1년간 세영을 조용히 떠났던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리랜서도 있었고 실직 상태인 사람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계획을 설명하자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린 회사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첫 온라인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환자가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배송 추적 템플릿을 재구축하고 동결된 공급망 채널을 다시 열고 기술팀을 주요 현장에 재배치했습니다. 모두가 재난 구호 활동처럼 일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그 과정 내내 세영 메디컬 측에서는 아무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끄고 사과문을 작성하고 수사를 피하느라 남은 평판이라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기억되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건 단 하나, 방관할지 개입할지, 무너지게 둘지 지탱할지 선택해야 했을 때 제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왜 돌아오지 않기 위해 돌아왔는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저는 여전히 불씨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실패한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회사와 함께 가라앉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세영 메디컬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있은 지 6개월 후 박 부장님에게서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도 도움 요청도 아닌 업계 잡지의 기사 링크 하나였습니다. 세영 수도권 지사 폐쇄, 임원진 사퇴 압박, 전 CEO 투자자 소송 직면. 저는 마치 남의 인생 헤드라인을 읽듯 무덤덤하게 천천히 클릭했습니다. 한 대표의 이름이 기사 내내 등장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직무 정지된 후 그녀는 항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은 발을 뺐습니다. 물류 사슬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갔죠. 민지의 이름 뒤에는 더 이상 유망한 젊은 인재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학교로 돌아가 물류관리 석사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몇 주 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물류 심포지엄에서 그녀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다가온 건 그녀였습니다. 팀장님.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닌 척 했지만 팀장님은 항상 제가 닿고자 했던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오만한 아가씨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분함이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폭로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대부분은 그랬을 텐데 팀장님은 침묵하셨고 왠지 그게 모든 걸 바꾼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용서의 말이 필요 없기도 하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서울에 있는 코어라인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사무실은 이제 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 더 분주해졌지만 여전히 제가 지키기로 맹세했던 것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존중, 투명성, 그리고 신뢰. 코어라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수도권 전역의 7개 대형 병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고. 더 머무르는 게 쉬웠을 때 떠나기로 한 그 한 번의 용감한 결정 덕분이라고. 어느 날 오후 저는 코어라인이 종이 위의 아이디어에 불과했을 때부터 함께 해온 첫 팀원 나영과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차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쫓겨나던 입장에서 새로운 길을 이끄는 리더가 되셨잖아요. 제가 웃었습니다. 난 그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옛 직함은 되찾지 못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으셨잖아요. 그게 진짜 승리죠. 그날 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밖에서 일렁였고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코어라인의 5년 계획을 보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행동할 용기가 없다면 좋은 계획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10월의 바람이 피부에 시원하게 닿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또한 성장하게 해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한 대표는 두려움 위에 세운 권력은 언제나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지는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길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곳을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극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도 없었고 화려한 귀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 있었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항상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일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받고 혹은 스스로 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침묵했던 적이 있나요? 절 믿으세요.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매일 조용히 쌓아온 가치를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챕터를 다시 쓰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가장 깊은 종류의 승리입니다. 어쩌면 조용한 밤에 혹은 당신만의 폭풍 후 한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디에 계시든 만약 뒤처진 느낌을 받거나 끈기가 여전히 중요한지 의문이 든 적이 있다면 수진 씨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여정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수진 씨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복수가 아니라 붕괴를 막기 위해 돌아왔을 때인가요? 아래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항상 박수와 함께 도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스템 전체를 바꿀 만큼 강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